어쩌면 행복해지려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바로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닐까요?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같이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편이 더 공허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당신의 인생은 약 4,000주에 불과합니다. 이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시간은 늘 우리를 앞서갔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은 해결해야 될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와 불안, 불확실성을 삶에서 제거해야 될 바이러스처럼 여기지만 어쩌면 그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닐까요? 모든 것을 경험하려는 욕심은 결국 우리를 압도하고 진정한 기쁨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설적인 질문들 속에 숨겨진 지혜를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끝없이 행복을 쫓다 길을 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저널리스트 올리브 버크먼의 날카로운 통찰. 지금부터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가을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정을 강요합니다. SNS 피드는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하고 서점가에서는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외치는 자기계발서가 넘쳐나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긍정 강박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깊은 피로감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행복을 완전히 잘못된 방향에서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긍정 강박 사회에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저널리스트이자 작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올리브 버크먼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영국 가디언지에 이 칼럼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면서 현대인의 심리, 생산성, 그리고 행복의 본질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왔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긍정을 외치는 자기계발 전문가는 아니고요.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모든 트렌드를 회의적이고 지적인 시선으로 분석하는 탐사 저널리스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올리브 버크먼의 대표작인 행복 강박과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4,000주에 담긴 핵심 사상을 종합해서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메시지를 재구성해봤습니다. 그의 주장은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데 저는 그의 핵심 주장을 3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자, 핵심 주장 첫 번째.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역행 법칙처럼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행복을 붙잡으려고 할수록 행복은 더 멀리 달아난다는 것이죠. 핵심 주장 두 번째.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며 이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인생이 고작 4,000주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핵심 주장 세 번째. 불안, 실패, 불확실성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피하는 대신 그것들을 끌어안는 부정의 길에 진정한 평온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더하려는 노력 대신 불필요한 기대를 덜어내자는 겁니다. 행복해지려면 불행을 끌어안아라. 자유로워지려면 한계를 인정하라니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역설 속에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평온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는 듯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도발적인 주장들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논리를 통해서 깊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 역시도 본문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지 않고요. 요약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들려드리게 됩니다. 내용이 좀 방대했거든요. 아래의 요약본을 듣고 책을 직접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긍정의 배신. 행복 강박은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는가? 우리는 무한 긍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 강력한 믿음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달콤한 긍정의 덫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고 실패에 대한 건강한 면역력을 파괴하며 결국 우리를 더 깊은 무력감으로 몰아넣는지 그 증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의 한 평범한 비즈니스 파크에는 인류의 산산조각난 꿈들을 모아놓은 기념비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실패한 제품 박물관이란 곳이에요. 이곳에는 요거트 성분을 넣었다가 외면받은 샴푸, 아침 식사용 콜라, 심지어는 고객의 얼굴 앞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사라진 자체 가열 스프캔까지. 시장에 나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수만 가지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명백합니다. 성공률이 10%에 불과할 정도로 실패는 어디에나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 실패를 애써 외면하고 오직 성공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제품 개발자들은 경쟁사의 실패에서 배우기보다 자신의 다음 성공에만 집중을 하고 심지어 자기 회사가 만든 실패작조차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이 박물관을 찾아와서야 발견하곤 합니다. 실패를 마주하길 꺼리는 이 태도는 단순히 기업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심리적인 편향이며 긍정적인 사고 산업은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어 거대하게 성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마음가짐이 어떻게 우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지 그 과학적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 시각하에 역설 많은 자기계발서가 성공한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가브리엘레 웨팅겐의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상을 하게 했더니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부여 수치, 혈압으로 측정한 에너지 레벨이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생한 상상과 실제 성취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성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목표를 이룬 듯한 안도감을 느끼고 현실에서 노력할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가짜 성공신화, 생존 편향의 함정, 성공하려면 위험을 감수하라. 우리는 이런 조언을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만 자서전을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 이론가 저커 델런의 연구에 따르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는 극단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극단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소수의 이야기만을 듣기 때문에 위험 감수가 성공의 필수 조건처럼 느끼지만 그 뒤에는 똑같이 위험을 감수했다가 모든 것을 잃은 수많은 실패자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 편향의 문제입니다. 조작된 연구. 신화가 된 거짓말 자기계발서의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인 예일대 목표 설정 연구를 아십니까? 1953년 예일대 졸업생 중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적어둔 3%가 20년 뒤 나머지 97%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책과 강연에서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연구는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존재한 적도 없는 신화였죠. 여러 저널리스트들이 추적했지만 예일대 기록보관소에도 그 어떤 학술 자료에도 이 연구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성공 신화를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겁니다. 이처럼 긍정성에 대한 맹신은 현실을 직시할 힘을 빼앗고 실패를 병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 긍정의 배신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용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2부. 당신의 시간은 4,000주뿐이다. 유한함이 주는 진짜 자유. 우리는 흔히 시간이 무한한 자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는 갓생과 생산성에 집착하죠.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는 이 집착이 왜 우리를 끊임없는 조바심과 실존적인 압박감으로 몰아넣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시간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 즉 유한함을 애써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평균 수명을 주 단위로 환산하면 약 4,000주에 불과합니다.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죠. 올리버 버크먼은 이 명백하고도 불편한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한 채 생산성의 덫에 빠져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려는 욕심, FOMO, Fear of Missing Out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면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멋진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이상의 경험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SNS는 기름을 붓습니다. SNS는 우리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꼭 먹어봐야 될 음식, 놓치면 안 될 경험들을 끊임없이 전시하며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증폭시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시간 통제의 환상인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울수록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고 나면 곧바로 다음 해 1월, 2월, 3월의 계획을 걱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 예를 들어 운명적인 만남이나 뜻밖의 행운은 대부분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집착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저자의 메시지는 계획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을 삶의 방향에 대한 참고 자료나 가설 정도로 여기라는 것이죠. 계획이 현실과 달라졌을 때 불안에 떠는 대신 유연하게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바로 시간 통제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덫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버크먼의 대안으로 포기하는 것의 즐거움, 조모, Joy of Missing Out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놓치는 것을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인간적인 한계를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파티에 가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비로소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읽은 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커리어 경로를 포기하고 하나의 길을 선택할 때, 나의 현재 직업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때 불안감은 사라진다라는 말처럼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환상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선택에 집중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욕심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유한한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불안과 고통은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그 해답을 고대의 지혜, 스토아 철학에서 찾아보겠습니다. 3부 고대의 해독제 스토아 철학에서 배우는 평온함. 기후변화부터 경제 위기까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고대 로마인들은 혼돈 속에서도 번영하기 위한 강력한 심리적인 운영체제를 개발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염원하는 대신 내면의 어떠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를 짓는 것이었죠.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 생존 기술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흔히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냉철한 철학으로 오해를 받지만 그 본질은 평온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쫓아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는 평온의 기술은 놀랍도록 현대적이고 실용적입니다. 통제의 이분법. 스토아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는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행동.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외부 사건, 날씨나 경제, 타인의 평가, 나의 건강, 심지어 내 가족의 안위까지도.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고 이미 벌어진 과거를 후회하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당신의 반응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라고요. 이것이 평온의 핵심입니다. 승진 여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화. 긍정적 사고가 최선을 상상하는 것이라면 스토아 철학은 정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상상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길들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불안 감소. 만약 이 직장을 잃는다면 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몇 달간 힘이 들 수 있지만 다른 일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굶어 죽지는 않겠지. 이렇게 최악을 직시하면 바닥 없는 불안은 유한하고 관리 가능한 문제로 바뀝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를 간결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혹은 과장된 상상 속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현재에 대한 감사. 매일 아침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잃을 수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배우자와의 관계, 건강, 직장.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고 쾌락 적응의 덫에서 벗어나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술로 스토익 멈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에 갇히거나 동료에게서 무례한 말을 듣는 등 불쾌한 상황이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시오. 이 상황이 정말로 끔찍한 일인가? 아니면 단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가? 알버트 앨리스 같은 심리학자들은 이 작은 질문이 엄청난 힘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황은 그저 바람직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을 끔찍한 재앙으로 만드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죠. 고통의 원인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스토아 철학은 운명에 순응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 세계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온전히 집중하는 가장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이러한 태도를 우리의 감정과 화해하는 구체적인 기술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4부 받아들임의 기술. 감정과 화해하는 법. 우리는 슬픔,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없애거나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왜 오히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리적인 건강을 해치는 걸까요? 이 싸움을 멈추고 감정을 적으로 간주하는 대신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배울 때 우리는 감정의 파도 위에 균형을 잡는 가장 성숙한 기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들이 이 받아들임의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습관적인 수용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인 수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훨씬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설처럼 들리지만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습관적인 수용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인 심리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인 연구는 이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수용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를 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려는 시도를 덜 하는데 이 억압은 종종 감정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불안을 느끼다니 나는 왜 이럴까처럼 감정에 대한 2차적인 부정적인 감정, 즉 메타 감정을 덜 경험합니다. 수용은 이 불필요한 내면의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수용해야 할 것은 나의 내적인 경험, 감정이나 생각이지 부당한 외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 상황 자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드는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내면의 감정을 나는 이러한 감정을 느껴서는 안 돼 라고 억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종류의 수용, 내적인 경험 수용과 외부 상황의 수용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오직 내적인 경험을 수용하는 태도만이 심리적인 건강 증진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적 스승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 받아들임의 태도를 현재 순간으로 가져오는 강력한 질문 하나를 제시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내일 마감인 보고서, 어제 다퉜던 친구의 관계. 하지만 톨레가 말하는 문제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안전한 곳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과거와 미래라는 생각의 감옥에서 꺼내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현재 순간의 문제 정화 효과를 가집니다. 문제가 실제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서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불안과 슬픔을 없애야 될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저 내 마음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판단 없이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진정한 내면의 힘이자 행복 강박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 책의 요약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리버 버크먼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책 요약을 넘어서 우리 삶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게 만드는 철학적인, 강력한 철학적인 도구처럼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하는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길게 요약했던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실천적인 교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유한함을 끌어안으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약 4,000주 뿐이라는 사실은 불안의 원인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오히려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으로 보자는 거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모든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심을 버리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의미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고요.
두 번째는 너무 지나친 긍정 말고 부정의 길도 걸어보자는 거였어요. 행복을 정면으로 쫓는 대신 불확실성과 실패, 불안을 우리의 삶의 당연한 일부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는 스토아적인 훈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평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슬픔은 제거해야 될 버그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반응뿐이라는 거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좋다 또는 나쁘다고 성급히 판단하는 것을 멈추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판단 없이 그저 손님처럼 맞이하고 떠나보내십시오. 문제에 저항하는 것을 멈출 때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뜬구름 잡는 긍정주의의 허상을 걷어내고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섰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속 가능한 평온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얻는 게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욕심,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것이라는 편견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